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언제나 뜨겁죠.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집값이 비싼 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특히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집 사기 어렵다, 청년들이 집을 사기를 포기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어느 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점점 뛰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19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중위소득,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22,000달러 정도였는데, 당시에 이제 주택 가격의 중위 가격은 한 79,000달러, 8만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6배 정도 사이즈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소득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2,000에서 지금 83,000 정도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 소득이 아니고 이제 가구 소득이죠.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보면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주택 중에서도 중위주택 가격이 그 당시에는 8만 달러 좀 안 되는데 지금은 41만, 42만 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내가 평범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평범한 주택을 산다라는 것은 점점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만국 공통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이제 처음에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늙어가는 것도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 최초 화면 하단 쪽에 보면은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평균 연령이 나와요. 2015년, 그래도 별로 안 됐죠.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31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면 생애 최초로 내가 모기지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전 세계에서 뭐 그닥 드물거나 희귀한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30대 초반이 아니고 30대 중반, 36, 38, 그리고 2025년에는 40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청년 아닌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특정 국가, 뭐 대한민국, 미국 또는 영국, 뭐 이런 특정 국가의 일이면 그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 특히나 이제 먹고 살 만한 선진국들일수록 더욱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와 물가는 다 올라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청년들한테 좋은 직장, 괜찮은 안정적인 직장은 점점 더 유니콘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기회는 이제 소멸하고 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맞는 말이지 라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냐, 사는 곳이냐, 라는 이제 그러한 너무나 뻔한 말장난 같은 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주택은 기본재냐 아니면 금융자산이냐 어느 것이냐를 놓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압박을 합니다. 즉 기본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가 기본재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퍼붓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금융자산이야. 부동산, 주식, 채권 다 똑같은 금융자산이야. 한 돈이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시장한테 맡기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나라 많은 정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기본재인 것 같아. 그래서 막상 기본재로 공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권은 이거는 시장에 맡겨야 돼 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커.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또 기본재.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이 이제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가 이제 급격하게 소멸이 되고 월세가 가격이 막 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 대도시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맞벌이를 할 경우에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30%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50%를 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왜 일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다가 모든 거를 쏟아넣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그랬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공급 폭탄이죠. 갑자기 어마무시한 양의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이 되면서 주택시장이 말 그대로 이제 좋게 말하면 안정세,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하락세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뭐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많은 나라들이 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걸쳐가지고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등등이 대량의 주택 공급을 팔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늦게 하지만 더 강렬한 강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당시에 공급되는 주택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재택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전매를 좀 제한하지만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 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주택 뭐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구매자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결합된 이제 공급 폭탄 시대가 꽤 오랫동안 유지됐었고 이 시기를 살아왔던 세대들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뭐 30년 모기지, 40년 모기지 이런 장기주택 대출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정부의 생각이 일치했어요. 주택은 기본제예요. 그리고 적절한 급여를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금융이 한 축이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보면은 보통 평균 연소득의 4배 수준 정도가 주택 가격이다라는 이제 뉴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4년 그러면은 적당하게 저축한다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 모으면 어렵지 않게 대도시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이 과거 선진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뭐 런던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으로 봐도 영국 기준으로 보면 9배 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집값도 뛰고 렌트도 뛰고 집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어디로 가죠? 야 옛날에는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했는데 지금은 왜 대량으로 못 공급해?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대량 공급 공급 폭탄이라고 하는 약간 살벌한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제가 2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머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앤디 버넴 새로운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앤디 버넴 이 신임 총리의 여러 공약 사항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공급입니다.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앤디 버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말을 참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한 말을 참 잘해요. 이 주택과 관련돼서 앤디 버넴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나 사회가 좋은 집을 제공해줘야 개인은 좋은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뭉클한 이제 그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폭탄을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임대료를 낮추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좋은 바람직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질문은 어느 단어로 시작하죠? How? 어떻게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국은 지난 이제 10년 동안 총리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영국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량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는 정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어도 집을 많이 짓겠습니다 라는 공약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전 총리였던 스타머 존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주택 공급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앤디 버넴이랑 스타머랑 같은 노동당 출신인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이 스타머 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뭘 손대면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계획,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와 관련돼 있는 프로세스를 개혁을 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이런 이쪽 전공을 했습니다만 근대 도시 계획, 주택 단지 등등과 관련돼서 거의 원조격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정원 도시라고 부르는 가든 시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 문명의 도시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이론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도 신도시와 관련돼 있는 실험적인 성격들, 주거 단지, 영국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은 이러한 프로세스, 플래닝과 관련돼 있는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요구, 자연환경 보존, 경제,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종합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탁월하게 가진 나라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점점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 거야 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획 자체만 만지작거리면서 점점 더 시간을 늦추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벨트를 포함한 영국의 악명 높은 계획 절차, 인허가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고 나면 국가가 굳이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쥐어짜서 집을 짓지 않아도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타머 총리와는 전혀 반대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국가가 주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독일 경제개혁과 관련돼서 독일판 LH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영국도 영국판 LH가 지금 등장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넴 같은 경우에는 숫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숫자를 보다가 영국의 주택 공급 숫자를 보면 상당히 귀엽고 아담합니다. 연간 7만 5천 채의 이 공공주택, 정확히 말하면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연간 7만 5천 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영국이 지난 1946년 전쟁이 끝난 다음서부터 매년 공급되는 주택을 민간과 그다음에 공공으로 나눠서 한번 표시를 해본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천 단위 스케일이니까 이제 10만, 20만, 30만, 40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써놨어요. 마가렛 대처 수상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영국이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절이 요 시절이죠. 80년, 79년 요 시절인데 요 시절 때 공급했던 주택이 한 7만 5천, 8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버넴 그 신임 총리가 어마무시한 공급 폭탄을 떨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0년 전에 대처 수상 때 초반에 공급했던 정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공급 폭탄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7만 5천 채라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라지만 앤디 버넴은 이것을 직접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영국은 이 주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국가들의 큰 영감을 준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20년대, 30년대 이제 인민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말하는 인민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아니고 이 공동체, 지역 공동체, 지역 활동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주민 자치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컨셉이었죠. 그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인민의 집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피땀 흘려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내 집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52년 뉴스를 뒤져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방 3개 그리고 석탄 난로로 난방을 하는 온수 공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이제 952파운드로 건설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952파운드. 그러니까 요즘에는 1파운드당 한 2,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전혀 감이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매우 저렴한 주택. 요즘 가치로 따지면은 한 4,5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짜리 집을 이제 12주 몇 주죠? 몇 달이죠? 석 달 만에 건설해서 초스피드입니다. 지금 영국 생각해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죠. 단 석 달 만에 4,500만 원 정도 상당의 집을 지금 누구한테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야 라는 소리가 나올 거죠. 당시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은 매우 쌌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당연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 주택을 사지는 못할 것 같아. 임대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이러한 집들의 임대료는 당시에 육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든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주급, 영국은 주급 사회잖아요. 주급의 10%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50%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고 보면 영국의 이 지방 정부, 영국의 지방 정부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만 자관, 이 지방 정부들이 매년 건설되는 주택의 가운데 한 80%의 돈을 집어넣어줬어요. 그것이 융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돈을 줘서 짓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자관 어떻든 간에 당시 매년 20만 호 정도 주택이 건설되는 시절에 80%, 16만 호 주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면서 집을 짓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건설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저렴한 어포더블 하우징도 늘어나고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러한 시절을 이제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영국은 이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관련되는 강력한 전통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 기준으로만 보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만 한번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주로 임대주택이라고 말하는 이제 소셜 하우징, 사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제일 첫 번째로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 두 번째가 영국,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10%를 넘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영국이 사회 임대주택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국가 보조도 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려야 될 것 같은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임대료에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사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라고 해가지고 뭐 주택 천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택 가격 폭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이요. 그리고 과거 노동당의 전성 시절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내던 그 시절의 키워드가 점점 집, 하우징,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모이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디 버넴 총리도 무조건 집이다. 집을 때려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한 19만 채 정도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 임대주택은 이제 12,500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주택들 말고 정말 사람들이 손 뻗어가지고 내가 렌트로 아니면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주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실제로 이런 사회 임대주택은 이제 시장 임대료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들어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정부들이 이제 사회 임대주택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래서 민간이 집을 많이 지으면 비싼 주택, 중산층을 위한 주택도 나오지만 틈새 시장, 저렴한 사람들, 저렴한 그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전체 공급을 늘리면 사회 임대주택 건설도 같이 능가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생각이 현실과 구상이 달랐다라는 거죠. 즉 스타머 총리가 집권한 초반에는 22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20만 채 정도로 한 10%가 주택 공급이 감소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못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 영국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선진국이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는 집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즉 1955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는 매해 전체 주택의 기존 주택의 한 2%씩이 신규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이 100만 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년 거기에 2%, 첫 해에는 그러면은 2만 채가 돼서 102만 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02만 채의 2%가 다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만 200채가 또 공급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택 재고가 늘어났는데 1980년대부터는 이것이 절반 이하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집 공급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 절차를 개선해 봐야 여전히 남아있는 건축 규제들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영국은 집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택 규제를 보고 있으면 이래가지고 집 짓겠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의도예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임대주택, 그 고층 아파트의 임대주택에 큰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실한 뭐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내와 설계가 되지 않았던 뭐 자재 사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 안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 뭐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난방 안 하고 모자 쓰고 뜨거운 물통 껴안고 자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열 그리고 난방 기준 이런 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비가 계속 올라가는 요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포함을 시키다 보면 비용뿐만 아니고 전체 건축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인허가 받아야 돼. 저거 검증 받아야 돼.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와 저거가 안 맞을 수가 있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여러 제도들이 지금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런던이죠. 런던은 뭐 원래 집값이 비싼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제일 필요한 지역입니다. 말을 할수록 점점 대한민국 서울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런던 같은 경우에는 7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계단실을 추가로 설치하라라는 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 있으면 엘리베이터 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옆에 계단실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뭐 화재라든지 긴급 시에는 다 계단실로 내려오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7층 이상의 건물에는 별도의 또 하나의 계단실을 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 계단실이 하나 더 있으면 훨씬 좋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건축 연면적이 더 줄어들고 건설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 최근 보조 계단실 설치가 의무화된 다음에 런던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이 0에 수렴하고 있어요. 새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런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좌파 쪽에서 강력한 주택 공급을 약속을 했지만 당초 목표는 8만 8천 가구였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에 목표했던 기간 동안에 인허가 신청했던 게 들어온 곳이 7,500가구밖에 안 돼요. 준공은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 다 자, 환경도 챙기고 기후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고 해야죠. 하지만 그 와중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돼라고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영국의 고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좋게 잘 지어도 평당 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600 정도면 고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지역도 다 1,000만 원. 심지어 뭐 면적이 좀 작거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출발선이 뭐 1,300, 1,200서부터 출발하죠. 내 집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을 평당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0% 이상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택 건설 비용이 5년 사이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가격, 평균 주택 가격에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가 건설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땅값 부담하고 오른 건설비 부담하고 그러면 집값이 이만큼 뛰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살 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살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면 지어봐야 안 팔리니까 사업자들도 집을 공급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영국의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라고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임대주택에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주로 누가 했었죠? LH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했습니다. 뭐 그때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LH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채 국민임대주택 한 채를 공급을 하면 한 채당 1억 원씩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이제 분양주택 또는 토지 판매 수익 이런 걸로 메꿔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맨날 LH가 부채가 100조 원을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럼 100만 곱하기 1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적자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영국도 상황은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30만 가구의 어포더블 하우징,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0만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인 18만 가구는 사회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더욱더 저렴한 임대료를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채당 건설비는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국 정부가 10년에 걸쳐 가지고 총 39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8조 원을 이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버넴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아까 몇 가구? 7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2만 1천 가구 정도까지는 맥시멈 노력하면 가능한데 한 5만 가구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20조 원을 어디선가 더 구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정부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예요. 어디서 돈을 낼 것이냐라는 문제. 즉 돈이 없이 과연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습니다. 뭐죠? 사업을 할 때 의무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재건축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정 수량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건설 원가, 정부가 정한 원가에 맞춰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주택 건설해서 뭐 SH나 이런 곳에 넘길 때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줬다. 용적률을 뭐 준축으로 올려줬어. 그래서 지금보다 150%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그중에 절반 75%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정책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도장 만들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내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보면은 15% 이상을 어포더블 하우징,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 이하로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라 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돈이 없으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5%를 적자 보고 팔아야 되니까 영국 건설업계도 사업 지연, 뭐 수익성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 런던 같은 대도시입니다. 런던 시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런던 시장은 이제 좌파 중에서도 아주 왼쪽에 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집을 지어서 돈을 버는 거를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비율. 그러니까 영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15% 비율을 영국 그 런던 같은 경우는 3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겠소. 우리 여기 100가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35채는 너가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지어야 돼. 라고 하면 사업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중단이에요. 아유, 나 사업 안 할래. 라고 하니까 기존 주택은 가격이 계속 뛰고 그다음에 공급은 안 되니까 렌트도 계속 오르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런던 시장이 35%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라고 해서 20%로 이제 내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공급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울과 런던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영국이 점점 닮아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자 땅이 없어요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땅이 왜 없어? 찾으면 많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유휴부지라고 그럽니다. 이 유휴부지를 찾아서 집을 지으면 돼라는 이야기가 또 신기하게도 영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임 버넴 총리 같은 경우에도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즉 공공부지는 국가 소유니까 땅값이 들지 않아. 건물값만 들면 돼. 그러면은 기존에 땅 사서 짓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지을 수 있어. 땅을 찾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년 전인 2015년 당시에 보수당 정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수당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5년간 16만 채를 유휴 공공부지에 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구청, 군부대 부지 여러 가지 지역들을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짓고 있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짓나요? 잘 못 짓죠. 생각보다는 땅이 많지 않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땅이 있어. 공공부지야. 좋네. 왜 여태까지 방치해놨어? 라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방치된 유휴부지들은 대부분이 다 토양 오염이 심각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치된 거죠. 거기다 집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요즘 같으면. 요즘에도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뭐 토지 정화 때문에 뭐 출입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화를 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토지 정화는 정말 돈 잡아먹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토지 정화 비용을 얹고 나면 야, 땅값이 더 들어. 더 비싸.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계획을 철회를 한 거죠. 10년 전에 다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당 이번에 신규 수상이 과연 이것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많은 이제 주택을 짓겠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뭐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짓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지난번에 독일 같은 경우는 LH 같은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영국은 과거에는 이 지자체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 플래닝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 그리고 주택 관리, 건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노하우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40년 동안 임대주택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민간한테 매각하고 민간 시장에 다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땅은 어떻게 사야 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지? 몰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좀 궁금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 특유의 또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주 저렴한 좋은 조건으로 장기 전세,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쉬프트라고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는 거죠. 정말 좋은 지역에도 이러한 장기 전세 임대들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울 반포자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당시 시세의 주변 시세의 70% 정도고 거의 오르지 않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시세, 임대 시세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과도한 특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0년 기간이 도래하고 나니까 이제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 나 못 나가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지역에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도 똑같아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 거주 자체가 이 과도한 특혜다라는 불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끊임없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 그리고 영국 전체로 봤을 때도 좌우간 이 가구 세전소득의 3분의 1, 최소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임대료로 지출이 됩니다. 자, 내가 600만 원을 벌어요. 우리 가구가. 그러면은 거기서 200만 원은 무조건 임대료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내가 들어가면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표준 임대료인 동네에서 내가 70만 원 정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한 달에 140만 원씩 그대로 내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방 3개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한 달 렌트가 16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임대는 월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살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영국 전체에서 한 16% 정도의 가구에 해당하는 400만 가구가 현재 공공임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모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공공임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거의 자동으로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도 함께 받아요. 아, 저소득이지 소득 수준이 낮죠. 라고 간주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현금성 지원까지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택가격에서 세이브돼. 임대료에서 세이브돼. 그 다음에 현금성 지원도 같이 받아. 라고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는 이제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민간임대에 들어간 사람들 저소득이에요. 그런데 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부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임대에 들어간 사람만큼의 혜택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을 올린다라고 봤을 때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영국에서는 좀 있습니다.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상급지일수록 공공임대 혜택이 더 많다라는 거죠.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축구팀 잘 아시는 첼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부자 구단이죠.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구글어스 이런 걸로 보면 야 좋다 싶은 동네예요. 이 동네에도 있어요. 공공임대가. 그런데
이런 지역일수록 주변 임대료가 원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책정된 임대료가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시장 임대료의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혜택은 입주만 하면 매년 임대료에서 세이브를 6,400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물론 현금으로 6,400만 원이 나한테 꽂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첼시라는 지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커뮤니티 좋은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지역에 집을 사든지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공임대 들어오면 6,400만 원만큼의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기 싫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안 떠날 것 같아요. 떠나라고 안 한다면.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15년 전, 20년 전에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 그런 데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내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사 갈까요?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특히 런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나가요.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버지가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반납하고 자식들은 이제 다시 하는 게 맞겠죠. 영국은 아닙니다. 이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권 상속이 가능한 거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압구정동 재건축 여기에도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대손손 압구정동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이 생각보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런던 첼시 같은 데 사는데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어느 정도 소득은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영국에서 한 11% 정도 수준의 소득을 찾아보니까 전체 이 국민 소득에 보면은 가구당 소득으로 따지면은 한 상위에서 한 40%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위쪽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잘라서 적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기준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갔던 뭐 투자에 성공하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140만 명에 달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에 뭐 고가 외제차들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그럼 퇴거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가 나와도 그 지역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면 거기 임대주택 지금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뭐 런던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맨체스터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런던의 좋은 지역의 임대주택에 앉아서 그냥 복지 혜택 누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빠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의 공공임대주택 회전율은 연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떠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앤디 버넴이 과연 자기 이야기한 대로 공급 폭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삶을 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언론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집을 많이 건설한다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이야기지만 앤디 버넴의 지금 추진하는 방식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왜 굳이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즉 앤디 버넴이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으로 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유연한 조치를 많이 취했다는 거죠. 고층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도 잘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민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는 것도 시장 권한으로 낮추거나 없애거나 하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렌트 비용도 낮추고 전체적인 공급을 60% 가까이 늘렸는데 왜 총리로서는 그러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집값 때문에 난리인데 영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영국, 런던 이런 곳에 공급 폭탄이 떨어져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